오랜만입니다. 저기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번 주에 이제 상이 나서 그 상중을 하느라고 뭐 사실 강의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할 텐데 사실 그 무효와 취소편 강의를 그냥 빼고 넘어갈까 이렇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민법이라는 게 사실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쭉 설명했던 부분은 이게 무효가 된다, 취소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고, 효과편에서 간단히 설명은 했는데, 지금 오늘은 그냥 일반 무효 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요. 내일 다음번에는 이제 취소 일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겸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목차가 무효 일반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는 파트가 있고 무효 행위의 추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권리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저번에 앞에 한번 기회는 유동적 무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유동적 무효는 어쨌든 이 무효 일반 중에서 지금 무효의 여기는 종료편에 있는 거죠. 특수한 태양으로서 유동적 무효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무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하는 부분하고 무효 중에서 이게 일부 무효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목차를 다시 숲을 먼저 잠깐 보시면 민법을 전반적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한번 해 보십시다. 앞부분에 무효란 게 과연 뭐다 이렇게 할 때 무효의 요건, 그 다음 무효의 효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큰 목차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무권리자는 무효의 또 다른 태양입니다. 다른 태양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이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나무를 보는 거에 앞서서 이 민법의 그림이라고 하죠. 큰 틀을. 무효 일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무효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뒤에 다음 강의 때는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얘기를 할 테고, 그 다음 이게 두 개가 이제 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해서 두 개의 효력을 인정할까 말까 하는 판례 논의들이 쭉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목차를 한번 생각해보면, 무효에 있어서는 우선 출발이 무효란 게 뭔데, 무효에서는 사실 무효와 대비되는 가장 큰 개념이 취소니까 취소하고 어떻게 구별할까? 또 무효하고 취소를 두 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마느냐 하는 이 독일에서의 논문이 나온 이중효, 무효와 취소를 국민의 작용이 틀린데 어떻게 두 개를 인정할까 말까 하는 이 논리가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쭉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무효의 정료에는 우리가 쭉 이렇게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개를 제3자를 보호하는 제3자 보호와 관련된 걸 어떻게 인정할까 말까 하는 걸 관련해서 이제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안 한다 이렇게 쭉 나뉘었던 거고,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또 생각을 잠깐 해보면 우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파트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무효란 게 전반적으로 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큰 개념으로 갔는데, 무효를 그게 사실은 무효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법률 행위가 효력이 없는데 일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좀 갖게 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법률 행위가 아예 효력이 없는데 그 중에서 무효 행위를 일반적으로 여기 일부 무효와 여기는 양적 일부 무효,
여기는 질적 일부 무효라고 그래서 무효 중에서 일부분만 떼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유효를 인정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행위가 양쪽으로 100 중에서 50만 인정하자. 그런 쪽으로 논의가 간 게 일부 무효라는 내용이고, 무효 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 두 개가 사실상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한 행위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데 다른 법률 행위로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는 쪽이 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효가 안 되는, 효력 인정 안 되는 걸 어떤 식으로 효력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일부 무효와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는 국면으로 등장한 거고, 그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당사자가 행위한 것이 이게 무효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자. 이거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행위로 보자는 개념이 무효 행위의 추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효 행위는 무효 일반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효가 그냥 전부 무효다. 효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고, 그 효력이 좀 인정하는 국면이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으로 일부를 인정하는 개념이 있고, 그 행위는 안 되지만 다른 새로운 행위로 보자 하는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효행위 추인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무권 대리 추인하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취소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하고 여기 있는 무권리자 행위 추인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권리자의 개념이 등장한 것. 이게 우리나라 법에는 없고 사실은 독일에는 이게 조문이 있는데 무권리자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무권리자 행위는 무효거든요. 권리 없는 사람이 처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타인의 권리 매매 그거 자체는 유효한데 나머지 행위는 다 무효예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만 유효한데 이 경우를 어떻게 이제 각자 국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전 동의, 사후 추인, 이게 상속한 경우 무권리자가 이런 세 가지 국면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해 보자 하는 것이 무효에 대한 큰 논의의 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론에서 무효의 효과 중에 빠져 있는 게 무효의 효과는 원래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741조 이하가 이렇게 적용 부당이득 반환 편의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효 효과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게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원물 반환을 하거나 가액 배상을 해야 되는 이 국면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무효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인데 부당이득 반환에서 뭘 어떤 만큼 반환하느냐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목차가 큰 중요하니까 사례를 가지고 갑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사례를 두 가지를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1번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자, 이게 103조, 104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하는 이게 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일어난 경우 103조가 위반이 된 경우 103조 위반이 안 된 경우 그냥 통상의 이중매매가 일어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든지 이걸 우선 놓고 보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의 개념은 여기서 무슨 생각하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개념의 무효는 103조 위반이면은 절대적 무효고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니고 그냥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108조 위반이다. 여기는 가장매매를 해서 이렇게 108조 위반이 됐고 여기는 103조에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해서 우리 배임행위가까지 나아간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의가 이 무효의 큰 틀이고
이 큰 틀에서 사실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데서 원물 반환 가액배상이라는 게 뭐냐면 103조 이중매매가 가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이다. 이 사람도 선이라고 쳐요. 이렇게 선이 있을 때 가장매매인 경우는 선의 제3자 이 사람이 유효해지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돼요. 103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하더라도 선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럼 선의자가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103조 위반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을 확보 못 한다고요. 선의든 악이든 제3자는 보호가 안 된다는 상황일 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효과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 갑을 간에 매매를 했는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여기 와 있다고요. 건물을 만약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 매매를 양쪽에 다 했을 때 아파트 소유권이 두 번째 경우에는 병한테 와 있을 때 이 을이 부당이득으로서 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 을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얼마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을이 소유권이 을에게로 돌아올 때 103조 위반으로 되면 병이 소유권을 확보 못하니까 을이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자인 상태에서 주고받는 관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103조 위반으로 이렇게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물 반환의 문제로 가고, 을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런 상황은 가액배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 부당이득의 지금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해서 뭐 무효를 주장해서 103조가 무효고 108조도 무효잖아요. 무효를 주장해서 갑으로 이렇게 빠꾸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을이 가지고 있을 때는 원물 반환의 문제로 가고, 이럴 때 원물 반환의 문제로 가는 게 201조, 203조인 몇 가지 이게 과실을 누가 어떻게 취득하느냐. 멸시를 하는 경우, 여기다가 이제 비용을 투입한 경우, 세 가지 국면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넘어갈 때 을이 과실을 취득하느냐 말하느냐, 아니면 과실에 해당하는 법정 과실의 사용 수익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여기 을이 관리하는 동안에 사용 수익하면서 멸실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뭔가 비용 필요비 유익부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201조 203조로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나오는 이쪽의 문제로 가는 거고, 원물 반환 원물 201조 203조는 빨간 거죠. 이렇게 201조 203조는 원물 반환의 문제고, 원물 반환 문제는 이쪽의 103조의 문제고. 자, 가장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병한테 왔을 때 을은 원물을 반환해줄 아파트가 병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가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이 가액 배상을 규정하는 게 747조, 749조 가액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현존한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을 배상하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배상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 만다 하는 논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자기가 이거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저기 그 민법의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부당이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성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무효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요.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법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있는 거는 원물을 가지고 있을 때 부당이득 반환해 줄 사람이 원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201조에서 203조의 국면으로 가는 거고, 원물을 갖지 못하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을 때는 원물을 못 돌려주니까 가액을 배상해 줘야 되는데, 가액 배상에 대해서는 747조, 749조 부당이득절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큰 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요 틀을 이해하고 나머지 내용은
판례를 가지고 좀 이해하는 정도고 기본 개념은 그냥 어느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이해해도 될. 한 번만 이걸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효는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출발해서 무효 일반이 출발하는데 어쨌든 취소와 어떻게 구별하고 이중효를 인정할까 말까 하는 논의가 하나의 기본 전제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하는데 이 사례를 가지고 103조 위반, 108조 위반이 가장매매냐 아니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배임에 가담했느냐 안 하는 국면을 놓고서 두 개를 비교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일부를 쪼개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또 이 지금 행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원래는 저번 시간에 했던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걸 또 했었죠. 원래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받으면 유효로 되는 이 무효를 또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이 무효의 큰 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자, 처음에 무효 일반 무효에서 제1반은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게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없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구별을 하는 게 취소는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자 효과 이쪽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이건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고 두 개는 그러니까 입법 정책적으로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아예 이게 강행 규정적으로 어떤 이 지금 절대적 무효인 이 효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의사무능력자는 무효, 미성년자 같이 제한능력자는 취소. 제한능력자가 취소했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통정허위 표시, 반사적 법률행위, 강행 법규 위반, 폭리행위, 비진임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무효. 취소, 차고 사기 강박인 경우는 취소.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했을 때 다음 시간에 할 그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취소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 취소했을 때 무효.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표가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는 거죠. 이 경우는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아예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했을 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거는 소급표 개념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무효인 거고. 이게 그렇게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놨다고요. 이거는 취소권 행사는 시간을 취소권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정해놨어요. 여기는 시간이 3년, 10년이라고 하는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법률 행시부터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추인에 대한 효과는 소급표가 없으니까 장래로 향해서 소급하는데 이건 소급해서 한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무효 취소에 대한 이해 일반의 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효라는 개념은 이게 양쪽을 각각 다 인정하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는 무효라면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니까 국면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아니냐. 하나는 효력이 없는 거, 하나는 유효한데 취소할 때 무효로 되는 거. 두 개 국면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뭘 바라볼 거냐. 같이 놓고 두 개를 한꺼번에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인 태도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작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결국에는 의사무능력을 할 때, 의사무능력은 대부분의 경우는 명정자, 술이 완전히 만취됐을 때, 그걸 명정자라고 하는데 술이 만취 상태일 때, 아니면 이 정신과적으로 중증 정신병자일 때, 그러면 이 행위가 상태는 나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일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일 때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나는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뭔가 계약을 했을 때는 이걸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걸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들어가는 몇 가지 중요한 게 통정허위 표시를 했는데
통정허위 표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데 이걸 사회행위로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각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불병이 통정허위 표시,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금 가불이 이제 통정허위 표시를 지금 했잖아요. 가장매매를 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불 채권자 A가 이렇게 봤을 때 가불 간의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A가 주장할 수도 있고 A가 가불 채권자일 때 갑이 을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행이라고 취소할 수 있는 사행의 취소권을 A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주장을 108조로 갑을 간의 매매가 108조 위반으로 통정허위 표시다 이래 주장도 하고 A가 하는 거예요. A가 갑이 을에게 재산을 통정허위로 빼돌린 행위는 나의 채권을 A의 채권을 침해하니까 사행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라는 거예요. 또 유동적 이게 판례를 좀 몇 가지를 다 드러나야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토지매매 허가를 지금 받지 않은 상태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 거래가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무효가 되기도 하지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 주장도 할 수 있다. 이게 또 우리 판례인 거예요. 자, 중도금 지급 미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상대방이 누군가가 지금 중도금 안 주니까 매도인이 중도금 안 주니까 계약을 해제하는데 매수인이 이게 사기다 아니면 착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수인이 계약을 아예 성립을 무효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국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효 취소는 아니지만 이건 해제하고 계약의 취소하고 경합하는 경우도 각자가 작용하는 국면이 틀리니까 각자 다 인정하자. 이게 우리 판례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보험계약하는 겁니다. 허위로. 이 경우 우리 민법은 이게 보험금 수취를 이유로 허위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면서 사기나 이걸 이유로 또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상법상의 계약을 이걸 이유로 취소를 하거나 민법상의 계약 취소를 하거나 하는 부분을 각자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하는 국면 중에 중요한 건 당연히 무효가 되면 무효로 다 끝나는 원칙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 무효로 이렇게 유효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국면으로 판례가 자꾸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 외에 또 다른 사유를 끼워 넣어서 주장을 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넓혀가고 있다. 이게 우선 잘 이해해야 될 차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무효 일반에 대한 얘기고, 무효의 종류 중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많이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선량한 풍속, 아까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 그 효과로서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에서 소유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제3자가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상대적 무효. 이거는 거래 질서를 위해서 103조 위반, 배임에 가담하면 무조건 아예 무효를 해서 병이 선이더라도 보호 안 하는 경우, 이거는 절대적 무효. 이런 유형으로 쭉 나뉘어서 우리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 할 때 그것은 원시적 불능, 확정 가능 적법 사정 타당에서 원시적 불능인 매매, 그다음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 이런 거 그냥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비진입 표시 무효,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우리가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안 들어가지만 의사무능력, 권리 주체 부분에서 의사무능력자 무효,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 취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부 무효, 유동적 무효 말고 일부 무효가 있는데 일부 무효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겠죠? 무효 중에서 일부가 무효인 거예요. 내용을 봤을 때 그 행위 자체를 하나 잘라가지고 여기서 일부 무효가 되느냐 행위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이게 요건에 있어서 일체성과 행위가 하나로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쪼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기에 무효행위 전환은 이 행위가 안 되고 다른 법률 행위로서 인정되는 행위를 질적으로 바꾸는 거고, 이 경우는 행위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법률 행위가 일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쪼갤 수 있어야 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거래 측이나 신의 측에 비춰 봤을 때, 거래 관념이나 신의 측에 봤을 때는 쪼개려고 하는 의사, 나머지 이 부분이 없더라도 유효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유효를 하자, 이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민법은 137조에 법률행위 일부 무효라고 해놨는데, 이 137조를 먼저 한번 잘 읽어보고, 137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효과.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인 원칙, 전부 무효인데 당사자의 의사가 이게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이라도 계약을 법률행위를 유효한 걸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예외,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 원래 처음부터 일부분이 무효면 당사자의 의사는 다 무효로 하려는 게 당사자의 의사예요. 그렇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당사자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 법률 행위를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의혹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효과예요. 원칙과 예외. 기본 틀은 이런 거고, 우리 판례가 이걸 어떻게든 확정하고 있는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원래 인정한 게 원래 알박기 사건이었어요. 알박기 사건에서 지금 104조 위반 폭리 행위를 할 때, 폭리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104조에 서서 알박기를 했는데, 알박기 한 금액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사례 이렇게 보면 그게 3억 8천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매수를 18억인가 팔려고 알박기 하면서 팔았는데 12억 8천인가 이게 적정한 금액이다. 어떤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보면 그 토지를 다 매수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진입로에 해당하는 거나 그 토지가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토지를 미리 알고서 찍어 가지고 그거를 먼저 이제 사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그걸 부동산 업계에서는 알박기라고 하는데, 알박기가 예를 들어 3억 8천에 팔는데 18억에 팔았다. 5배, 4배 정도 이상, 5배 정도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거래에서 한 2-3배 넘어가면 너무 과도하다고 봐요. 그런데 가격은 이제 3억 8천, 12억 8천 정도라면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이 정도 계약은 체결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가격을 다 쳤을 때 이 정도 가격은 당사자에서 오케이다라고 해서 아예 다 무효로 할 거를, 아예 다 유효로 할 걸 적정한 금액에서는 무효, 적정한 금액에서 유효로 타협을 본다는 거예요. 판례는. 이해가 되죠? 이 사례들이 쭉 많잖아요. 자,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일부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는 일부 이거 융통재산 뭐 이런 거 하는데 비행정재산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물, 공공용물 이런 거예요. 공용물, 공공용물 이렇게 해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는 매각이나 처분 이런 게 안 돼요. 그 외 재산은 행정재산이라도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을 하거나 다르게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를 나누어가지고 국유재산을 내가 샀는데 보니까 행정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정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의 의사는 뭐냐? 행정재산을 뺀 나머지는 내가 살 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가격을 평형하고 딱 계약해가지고 금액하고 빼고 요 정도는 오케이. 이런 구도라는 거예요. 행위가 이 대상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 이런 얘기고. 자, 이게 매도담보. 매도담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매도담보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넘겨두는데 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 중에 이게 이자제한법이든 뭔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채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요.
채권이 일부 무효가 되는 금액을 넘어서 있는 거는 매도담보의 대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인데 그 부분을 뺀 거라면 나머지 부분은 오케이다. 이런 개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하고 건물을 매매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건물을 매매했는데 산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협력 업무를 이행해라는 소송을 하면서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같이 했어요. 그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건물만 넘기는 것이 맞냐? 안 된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취지는 이걸 토지를 한꺼번에 넘기려고 하는 일반 거래관념은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당사자 의사도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거지 이걸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의 취지랑 좀 안 맞고 당사자의 거래관념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넘기는 게 통상의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이지 않느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가 여기 복수의 중간생략 등기 이건 다 판례 얘기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했는데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해서 중간생략 등기는 중간에 업자가 계약금 정도나 중도금 일부만 치고 가지고 있다가 병한테 넘기면서 직접 갑으로부터 병에게 치는 거죠. 근데 이 사례는 무슨 얘기냐면 갑으로부터 병에 이렇게 넘기는 이게 원래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다 무효예요. 세 사람 간에. 갑을, 을병 간에 계약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인데 이 사람의 을의 지위를 을의 이 사례에서는 을의 대리인이 자기가 다 책임을 진다고 한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지금 을의 대리인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계약은 중간생략 등기를 하고 있지만 이 중간에 내가 이게 을의 대리인으로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책임진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갑병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이 을의 대리인의 의사가 이 대리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건가? 요거 뺀 나머지만큼은 유효한 것으로 하자. 아까 판례가 얘기했죠. 판례는 원칙적으로 무효를 하는데 좀 무효를 하는 범위를 엄격하게 가기보다는 실제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당사자가 이랬으면 이랬을 거다. 이게 가정적 의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다면 좀 넓혀서 인정하자. 그런 취지란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6번에 신주 인수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면 회사가 이제 그 회사채 같은 거 발행하든지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를 하든지 하면서 직원들한테 신주 인수를 갖다가 배당을 하면서 했는데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게 제3자 배당을 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기가 안 받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경우 그러면 회사가 네가 손해내서 출자했을 때 손해나는 걸 보전해 주겠다. 손실보전약정을 이렇게 했는데 손실보전약정은 주주평등의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강행법규에 위반된단 말이에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상법적으로. 그러니까 손실보전약정은 무효지만 신주인수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행위를. 기본적으로 일부 무효나 무효 행위의 전환의 취지는 기본 취지는 이 사례에서 쭉 다 보는 것처럼 뭐 행위를 어떻게 행위가 하나로 막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가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가 됐죠. 중간생략 등기도 갑을 을병 간에 해가지고 행위가 결합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도 토지 건물이 결합되어 있고 매도담보도 이자제한법을 넣는 부분, 이자제한법 안에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가 일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액적으로 쪼갤 수 있거나 대상물로 쪼갤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 일부분이 당사자가 그걸 의혹한다면 인정해 주자. 그게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고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오면 일부 무효가 이제 다시 무효행위 전환으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효행위 전환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138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는데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다른 행위로서는 유효하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의하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 효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유효하다. 어떤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지금 이 행위로 봤을 때는 무효인데 이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는 유효해 보이고 당사자가 이 다른 법률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의혹될 때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 실체가 완전하게 두 개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행위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유효한 걸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판례가 전환을 인정하는데 유형이 이게 처음 행위가 두 번째 행위. 이게 두 번째 행위가 불요식한 경우 첫 번째 행위가 이게 요식이든 불요식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판례는 불요식으로 간 경우는 과연 이 사례를 좀 넓게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이 사례가 판례가 이런 거죠. 이게 대부분 들은 게 이런 거예요. 지상권 매매 계약으로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서는 안 되는데 이게 임대차나 전세로 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수목을 소유, 기타 타인의 건물, 수목, 기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인데 이건 물권이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채권이고 그랬을 때 물권으로서의 요건이 더 엄격한데 다른 채권으로서의 요건으로는 볼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이걸 인정하자. 이런 거 내지는 엄수표 행위가 있었는데 엄수표가 요식을 결해서 이게 엄수표의 엄격한 요식이 필요한데 이 요식이 부족해서 이게 차용증으로서는 인정하자. 엄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엄수표 요건은 왜냐하면 발행일 그다음 받은 사람이 직업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약속음이든 직업 제시 뭐 이런 기간을 두고 가서 절차를 다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 엄의 기재 수표에 기재될 사항이 엄격한 요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좀 흠결이 있지만 민사적으로 차용적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만한 사용을 했을 때 차용적으로는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 이걸 판례로 이제 한 게 이 사례 지금 이 사례 중에 이거죠. 대표적인 자 들어보십시오. 임금 지급을 가름해서 임금을 조익인데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자, 임금은 원래 정기불 노동법에 보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정액불, 정기불, 그 다음에 현금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줄 때 월급을 줄 때는 현금으로 줘야 되고 주어진 날짜에 줘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다른 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다른 데서 받을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그러니까 나는 채권은 돈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현금불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니까 근로기준법의 임금 파트에 위배해서 무효가 됐지만 이게 임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나중에 보면 상법이나 이런 데 보면 직업을 위하여 가름하여 이렇게 되는데 가름하여는 안 되는데 직업을 위하여로는 인정하자.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로 인정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름하여라는 것은 대체한다 개념이고 직업을 위한 거는 하나 더 붙는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지금 가름하여 채권 양도를 해서 채권 양수인으로서 채무자한테 돈 받을 권리도 가지고 두 개를 다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거고 가름하여로는 인정 안 한다.
요렇게 뭐 가름하여가 아니고 직업을 위하여로서 인정하자. 채권 양도한 게. 그게 또 하나의 내용이고. 자, 이게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제 이런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금 무효행위 전환에 우리 지금 알박기 아까 지금 여기 알박기 무효행위 전환은 알박기에 관한 케이스죠. 일부 무효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알박기의 개념이기도 하고 두 개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월세를 갖다가 이게 우리가 세를 살면 국민임대주택법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그 보증금하고 월세를 딱 표준 임대규약에 따라서 정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그거를 사업자가 보증금하고 월세를 높게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알고 보니까 표준 임대 그 규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비싸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표준 임대에 따른 그 보증금과 월세로서 유효하고 더 비싸게 냈던 그 보증금 월세는 아니다.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인 거예요. 자, 마지막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 상속 포기가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법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이런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건 사망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해야 돼요. 석 달 안에 해야 되는데 상속 포기를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구한테 몰아주기 하면서 두 사람은 상속을 포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간이 상속 포기 기간이 석 달을 도과했어요. 지났어요. 그랬을 때는 상속 포기로서는 인정 안 되지만 나머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 대부분 판례는 지금 후행위가 분료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분료식으로 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아까 그 임금 지급에 가름한 채권양도 공공임대주택의 그 보증금 월세 알박기 했을 때 그 말 상속 포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 다 이 뒤의 행위 후의 행위로서는 유효하다. 왜? 후행위가 특별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고 뒷부분에 이건 1-1 이렇게 하고요. 이게 후의 행위가 요식 행위인 경우 이 경우는 잘 없어요. 실무적으로. 뒤에 행위가 요식으로 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겠어요. 앞에 행위가 요식이고 뒤에 행위가 불요식이 되면 뒤에 걸 인정하기 쉬운데 앞에 거를 뒤에 걸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뒤에 걸 인정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요식 행위로 되는 경우를 사례를 이렇게 우리 판례는 옛날에 몇 개 들었어요. 혼외자를 혼생자로 하거나 타인의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례를 조금 보십시오. 출생신고를 했는데 결혼식 우리는 부부가 결혼식 한 사람 결혼을 법률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혼인을 법률을 해서 혼인 신고한 사람 남녀가 애를 낳았을 때는 혼생자, 혼인 중에 출생한 자. 그리고 혼인 신고 안 한 남녀 사이에 낳은 혼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외자를 만약에 남자가 어디 가서 애를 이제 다른 여자랑 애를 한 명이 태어나서 그걸 혼생자로서 등재했을 때 이 경우는 이게 직접 혼생자는 자기가 낳은 애로 인정은 안 되지만 자기의 자식으로 인지한 거의 효력은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고 타인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이제 혼인 출생신고했다. 그럼 이 타인의 자식은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우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큰 틀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일부 무효나 맥락은 같은 거예요. 어떤 행위가 무효인 행위를 엄격하게 다 몽창 무효를 하기보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름대로 일부를 어떻게 유효한 행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양적인 일부 무효로 잘라놓은 경우는 되게
아주 엄격하게 양적으로 무효냐, 질적으로 무효냐 하기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양적으로 이제 좀 가눌 수 있는 거, 금액을 자르는 거, 대상물을 쪼개는 거, 이건 양적인 무효로 가고, 질적인 경우 다른 행위로서 완전히 법률 행위로서 인정될 만한 거,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인지나 입양이나 다른 법률에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되는 것들은 무효행위 전환으로 한다. 그리고 판례는 대부분 무효행위 전환이 있을 때 구행위가 요식이 없는 행위에 대한 걸 최대한 좀 넓히려고 사례를 넓혀가고 있다. 이게 일부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얘기고, 무효행위 추인이란 건 이게 139조에서 또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자, 기본적인 요건이 뭐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자, 이게 효과.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추인하면 효력이 없는데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절대적인 무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효인 행위. 첫 번째가 무효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 무효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인 법률 행위가 이렇게 있을 때 절대적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추인했을 때. 그러면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다니까 이게 새로운 법률을 하니까 이게 소급표가 없이 이렇게 간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추인했을 때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법률 행위의 유효 여부는 다시 판단한다. 추인했는데 그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또 새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 행위 판단은 법률 행위의 유효는 다시 새롭게 다 판단을 새롭게 한다.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도 큰 틀은 나중에 이 무효행위 추인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야기 나오는 취소 행위의 추인, 무권리자 행위의 추인의 맥락과 비교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자, 첫째, 다시 여기 와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139조의 취지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다만 추인했을 때는 또 행위를 새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고 다만 새로운 법률 행위 자체를 했을 때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또 다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기본 취지는 그 정도만 하고, 여기 무권리자 행위 추인 여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 무권리자 행위에 대해서 이게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법에 이게 규정이 없어요. 무권리자가 뭘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이걸 독일법에는 규정이 딱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사전 동의받은 경우, 사후 추인받은 경우, 상소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무권리자 행위의 이거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왜 내가 알아서 내 건데. 무권리자 행위의 사전 동의는 큰 의미가, 큰 문제가 없어요. 사적 자치 원칙상 무권리자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사후 추인은 여기서 말하는 무권대리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무권리자 행위 추인과 관련했을 때 대부분이 무권대리 추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판례의 취지가 무권리자의 행위의 추인은 무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례를 쉽게 한번 보셔요. 갑을 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의 자식이 갑이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매매를 병이 했어요. 병이 원래 을하고 만나가지고 아버지 건데
자기가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행위 태양이 이게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아버지로부터 위임장을 가져와 가지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했다. 그러면 무권 대리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아버지 그냥 이 서류를 갖다가 권리를 대리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위조를 했다. 위조를 한 경우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위임장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게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고 대리 관계를 이걸 현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무권리자의 행위가 되고 현명을 했을 때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형이 대체 무권리자의 행위를 사후에 이제 나중에 추인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건 사후 추인했을 때 소고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행위를 했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2025년 1월 달에 했는데 아버지 추인이 2025년 3월 달에 이렇게 했다. 추인을. 매매는 지금 1월 달에 했는데 추인을 무권리자고 3월 했는데 제일 무효행위 추인은 뭐예요? 추인한 경우에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소고표가 없이 2025년 3월 1일부터 매매 계약을 한 걸로 본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무권리자의 행위는 추인을 하니까 소고표에서 1월 1일부터 유효한 거로 되니까 국면이 뭐냐? 기존의 판례는 이게 무권 대리의 추인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주된 판례였어요. 근데 최근의 판례는 독일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권리자의 추인에 대한 이런 행위, 무권리자의 추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기본 판례는 다시 최근에 독일법은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가 갑이 무권리자 행위를 추인하는 건 지맘이지 않냐? 사적 자치 원칙상 갑의 추인을 할지 말지는 사적 자치 원칙상 인정되는 거고 다만 병이 을로부터 매매로부터 취득한 거는 갑한테 부당이득으로 줘라. 그게 이제 판례 또 하나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판례들이 맥락은 독일법으로 좀 쫓아간 게 두 번째 얘기고 무권 대리의 추인하고 비슷하죠. 무권리자의 추인이나 무권 대리의 추인이나 여기서 맥락은 소고표를 인정하니까 소고표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비슷한 게 무권 대리 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 추인으로 판례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우리 법에 없는 무권리자가 상속을 받았다. 지가 아버지 거를 지가 이제 이걸 무권리자 타인의 권리 매매잖아요. 타인의 권리 매매를 상속을 받았으면 지가 받아서 이걸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버지가 지금 이거 상속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갑이 상속하는 경우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병이 상속하는 경우 대부분의 문제되는 건 무권리자가 상속하는 거죠. 병이 아버지 걸 상속받았을 때는 자기가 권리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거 넘겨줘야 된다 당연히.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갑이 상속받았을 때는 아들이 무권리자가 한 거를 내가 당연히 받을 의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병의 지위를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에 따라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상속은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넘어오니까. 자, 오늘은 지금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좀 나가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내용은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금 강의가 사실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개별적인 이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잘 아닙니다. 그거는 한 번, 두 번 읽을 때는 처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몇 번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판례를 찾아보면 다 좀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하는 거고 이해를 위한 설명을 넘어서는 게 이걸 체계를 잡기 위한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체계를 잡기 위한 설명이 결국엔 숲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건데 숲을 보기 위한 맥락에서 오늘 이제 강의가 된 거죠. 정리를 한 번만 해보면 아까 얘기대로 무효라는 거는 취소하고 구별되는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의 내용의 유효요건에서 쭉 많이 한 지금까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의사표시와 관련된 의사표시 하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이런 한 10가지 넘는 유형들에 대해서 총망라의 효과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한 다음 시간에 취소했을 때 효과도 무효가 되고 그렇지만 무효, 취소를 구별하는 건 입법정책적으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구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주장이 겹칠 때는 각자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효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무효에는 효력 중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를 이렇게 제3자 보호와 관련된 거로 나눠놨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걸 이해하는 게 103조하고 108조를 넣어놓으면 큰 틀에 이해가 된다. 여기서는 103조는 절대적 무효, 108조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이란 741조로 오는데, 여기에 범위는 원물 반환, 가액 반환은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자가 원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원물 반환, 이게 제3자한테 이렇게 넘어가 버렸을 때는 가액 배상도 된다는 거고, 그 효과가 201조, 203조, 740조, 748조인데 이거는 언제 한번 모아가지고 요 201조, 203조 할 때 설명할 건지 한번 다 설명을 다시 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잘 봐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조에서 103조, 108조, 원물 반환 가액 배상에 대한 201조, 203조, 747조, 749조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효 효과에는 일부 무효가 있는데, 일부 무효는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고, 그리고 질적으로 쪼개는 건 무효 행위의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 질적으로. 그랬을 때 그 효과는 어쨌든 쪼갤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가정적 의사에 기초해서 이 정도 행위로 결국에 무효 행위의 범위를 넓혀서 유효로 좀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다 나오는 새로운 논의들이다. 그랬을 때 무효 행위 전환, 일부 무효도 그런 거고, 유동적 무효도 알고 보면 토지거래 허가에서 무효인데, 유효의 토지거래 협력이라는 절차를 유효를 허가를 받는 순간에 유효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특수한 논의였다.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일부 무효, 무효의 전환이고, 무효의 추인은 새로운 행위를 본다는 거는 무권자의 추인이나 무권리자의 추인이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하고 맥락이 조금 틀리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해버리면 아예 유효가 돼버리는 거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들을 잘 이해해서 그때그때 잘 판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무효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데, 꼼꼼히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잘 정리하는 훈련, 그게 여러분들의 어쨌든 민법적인 이 지식이나 이 내공을 높이는 길이라는 걸 잘 유념하시고, 어렵더라도 자꾸 머릿속으로 이 피드백 하면서 그려보는 훈련, 그걸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